목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아,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혹시 화면도 지금 Not all passes are created equal이라고 마우스 커서랑 같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제 패스의 가치를 평가하는 논문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앞에서 발표했던 VAP나 EPB 같은 경우는 패스뿐만 아니라 뭐 슈팅, 드리블 이런 다양한 이벤트의 가치도 평가하는데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나왔다 보니까 아직 패스의 가치 정도만 이제 평가하는 논문입니다. 2017년에 발표되었던 논문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축구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아직 크게 발전을 이룬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보실 때 엄청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은 이제 없지만 그래도 이 당시 이것들도 KDD에 제출될 정도로 나쁘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이제 알아주셨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패스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달다 보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 정도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패스의 가중치를 같게 부여하기 때문에 제대로 패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되죠. 뿐만 아니라 패스의 가치는 이제 본 연구에서는 컨티뉴어스한 스펙트럼으로 이제 0과 100 사이에 이제 연속적인 가치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본 연구에서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이제 패스의 성공 확률이라는 지표인 리스크와 패스로 인해서 득점할 수 있는지, 슛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확률적인 관점의 리워드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제 패스의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아래 이 피겨 1을 보시면 이제 이 네마냐 바티치가 이제 파브레가스 때 패스하는 상황과 이 마티치가 이제 코스타 때 패스하는 상황 두 가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패스의 가치를 평가했을 때는 이 두 상황 다 이제 축구 경기 속의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공했으면 1, 실패했으면 0과 같은 동일한 가치로 부여를 했었죠. 실제로 마티치가 파브레가스한테 패스하는 상황은 이제 덜 위협적, 좀 안전한 패스지만 엄청 가치 있는 패스는 아니죠. 이제 반대로 마티치가 이제 코스타한테 패스하는 상황은 이제 좀 위협적이고 실패할 확률도 높지만 이제 패스만 수행된다면 굉장히 슛과 슛하거나 또는 골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패스일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패스의 이제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제대로 패스의 가치를 평가하자는 게 이 본 연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아래 피겨 2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말했던 패스 성공 확률인 리스크와 골로 이어질 확률인 리워드를 실제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사진인데요. 이 마티치가 파브레가스한테 패스하는 걸 보면 실제로 이 패스 성공 확률이 98%죠. 하지만 이제 슛으로 이어질 확률은 2%로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티치가 이 코스타 때 패스를 할 경우 패스 성공 확률은 40%로 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이제 패스가 성공했을 때 실제로 슛으로 이어질 확률 또는 골로 이어질 확률이 33%로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 연구에서는 그러면 이 리스크와 리워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추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이 데이터셋은 총 트래킹 데이터랑 이벤트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트래킹 데이터는 이제 0.1초마다 선수들의 모든 위치 정보가 수집되는 데이터 형식이고, 이벤트 데이터는 그 패스 이벤트, 슛 이벤트와 같이 이벤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있는 것을 이벤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형식은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엄 리그의 이제 14, 15와 15, 16 시즌의 데이터, 726경기의 데이터를 가져왔고, 실제로 패스 같은 경우는 총 57만 개, 그 중에서 성공한 패스는 46만 개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당 패스 횟수랑 패스 성공 횟수를 비교해보면 대략 380개의 패스를 수행하고 그 중에서 320개를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말하는 이유가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패스 성공 확률을 구할 때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패스 성공 확률을 구할 때 이 380분의 320인 이제 대략 84%를 패스 성공 확률의 베이스라인으로 측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래 테이블 1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의 유형에 따라서 패스의 성공 확률을 보여준 이 테이블인데요. 실제로 이 백패스나 이 사이드 패스 같은 경우 이 전방 포워드 패스보다 더 성공 확률이 높은 것을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좀 짧은 패스나 좀 중간 패스 같은 것들도 이 롱 패스에 비해서 패스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first time과 final third라고 이 축구 경기장을 기준으로 할 때 이제 하프라인 이전인 우리 팀 진영에서가 first time, 이제 상대팀 진영의 3분의 1이 이제 final third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제 상대팀 진영에서 패스를 할수록 더 패스 성공 확률이 낮은 거죠.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이러한 패스의 컨텍스트 정보가 이제 패스 성공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이 패스의 컨텍스트 정보도 이제 저희가 앞서 말했던 패스 성공 확률 지표인 리스크를 측정할 때 픽처로 주면 더 예측할 때 성능이 좋을 거다라는 걸 이 테이블 1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리스크와 리워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이제 리스크는 패스 성공 확률, 리워드는 이제 슛으로 이어질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이벤트의 성공 유무로 레이블링을 측정하게 되고,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10초 이내에 슈팅을 했으면은 1, 안 했으면 0과 같이 레이블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사용하거든요. 랜덤 포레스터와 같은 이제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이 해석이 어려워서 이런 랜덤 포레스터 같은 유형의 모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모델의 픽처 인풋스나 어떤 픽처가 이 패스의 성능을 향상시키는지와 같은 것들은 이제 코치들이 꼭 확인해야 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관관계 같은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랜덤 포레스터와 같은 비선형 블랙박스 모델이 아닌 선형 모델인 로지스틱 레그레션을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의 형식은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밸리드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거의 35만 개, 11만 개, 11만 개씩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서 이 테이블 1에서 저희는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했는데요. 그럼 어떤 컨텍스트 정보를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정보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마이크로 픽처, 택티컬 픽처, 포메이션 픽처 이 세 가지를 저희가 활용하게 될 겁니다. 먼저 마이크로 픽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마이크로 픽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래킹 데이터를 통해서 구할 수 있는 픽처들인데, 뭐 속도나 거리, 그러니까 선수들의 속도, 뭐 선수들이 공과의 거리, 또는 뭐 볼을 잡는 선수와의 거리, 또는 그 패스 각도, 또는 첫 터치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픽처에 속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유권을 되찾은 시간도 마이크로 픽처로 포함해서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이 소유권을 되찾은 시간을 활용하는 이유가 상대팀이 조직을 갖춘 상태에서 바로 패스를 진행하는지, 또는 소유권을 되찾은 후에 한참 있다가 패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또 패스의 질을 달라지게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유권을 되찾은 후 바로 빠르게 역습하는 패스는 상대적으로 상대팀이 조직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 패스 성공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좀 한참 있다가 소유권을 되찾고 좀 안정화시킨 후에 이제 패스와 같은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면 이제 패스 성공 확률은 높지만 좀 가치가 떨어지는 패스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expected receiver라고 이제 의도된 리시버를 활용해서 이제 픽처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 expected receiver를 사용하는 이유가 성공한 패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선수가 리시버였는지 활용할 수 있는데, 실패한 패스 같은 경우는 어떤 리시버가 실제로 어떤 선수를
보고 패스를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패한 패스의 그 위치로 저희가 끝위치가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이 리시버를 저희가 활용해야 되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패스를 줄 때는 실제로 이 리시버의 능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시절에는 이제 이 시절보다 훨씬 이전 기준인데, 디디에 드록바와 같이 롱패스를 잘 받기로 유명한 선수들한테 패스를 할 때는 아무리 패스를 좀 이상하게 줘도 그 선수 리시버 입장에서는 투입을 잘 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리시버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한테 패스를 줬다면 아무리 정확한 패스여도 패스를 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리시버의 수준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제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거의 처음 인텐디드 리시버,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고안했을 때는 이 단순히 거리 기반으로, 즉 실패한 위치 주위의 선수를 가장 가까운 선수가 인텐디드 리시버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패스 각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익스펙티드 리시버도 이제 단점이 존재하는데, 그 패스가 만약 초기에 차단됐을 경우 이제 좀 멀리 있는 선수를 의도해서 패스를 했는데 이제 차단된 초기 위치 주위의 리시버로 예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한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시버의 절대적인 위치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리시버 앞에 떨어졌는지 뒤에 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실제로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이러한 한계점까지 이제 고려해서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예측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나마 최근에 이 익스펙티드 리시버를 예측하는 논문이 이 익스펙티드 패스라는 논문에서 고안해냈는데, 이 익스펙티드 패스에서도 이제 성공한 패스의 인텐디드 리시버를 구할 때 93%의 성능, 실패한 패스의 인텐디드 리시버를 구할 때 72%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 실패한 패스에 이제 의도된 리시버를 예측하는 게 이제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택티컬 픽처라고 전술적인 움직임도 이제 패스의 픽처로 사용하자인데요. 저희는 이제 오픈 플레이어, 즉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에 집중해서 게임의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빌드업 단계, 역습 단계, 카운터 어택 단계, 언스트럭트 플레이어, 수비가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 이런 것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실 축구를 좋아하시면 다 아실 겁니다. 빌드업 단계는 이제 공을 천천히 쌓아 나가면서 상대한테 접근하는 단계일 테고, 카운터 어택은 말 그대로 역습, 공을 빠르게 되찾은 후에 상대가 조직을 갖추기 전에 빠르게 공격하는 단계고, 언스트럭처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운터 어택과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습이 아닌 상황에서 아마 수비 조직이 좀 붕괴된 상태에서의 공격 상황을 이제 여기서는 언스트럭터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포메이션 픽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포메이션 픽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진 패스 상황이 어떤 포메이션 구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크게 포메이션 픽처는 두 가지를 활용하는데, 이제 디펜시브 블록이 어떤 유형인지, 예를 들어 하이 블록인지 미디엄 블록인지 로우 블록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로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 수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가지고 공격수들이 뚫기 힘든 움직임이 이 로우 블록이고요. 상대가 블록될 준비, 즉 조직된 수비 구조를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를 저희는 하이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로우 블록일 때 이제 상대 팀을 뚫는 패스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 블로킹을 제대로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디펜시브 블록도 이제 저희가 픽처를 활용하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포메이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포메이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포메이션에 비슷한 그 실제 포메이션 정보를 찾아주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논문으로 이 포메이션 클러스터링을 할 경우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비슷한 유형의 이제 포메이션 구조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활용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 수비수와 미드필드 사이에서 패스를 했는지, 공격형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에서 패스를 했는지, 또 윙어랑
윙백 사이에서 패스를 했는지 이런 컨텍스트 정보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포메이션 픽처에서 이 포메이션 클러스터링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앞서 말했던 택티컬 픽처랑 포메이션 픽처에 대해서 이제 아래 그림에서 설명드릴 건데,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보시면 이제 골키퍼가 공을 소유하고 바로 역습을 진행하는 상황임을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노란색은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패스 리스크랑 패스 리워드를 표현한 이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 역습 단계의 패스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아직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죠. 즉 카운터 어택, 역습인 상황인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상대 수비가 블로킹을 갖추지 않은 이제 하이 블록인 상태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격팀의 패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성공 확률이 높겠죠. 즉 위험도가 낮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크가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리스크랑 이 소문자 리스크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문자 리스크는 이 논문에서 제한하는 패스 성공 확률을 의미하고요. 즉 높을수록 패스 성공률이 높은 거죠. 이 소문자 리스크는 이제 패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있어서 이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즉 리스크가 낮아야 안전한 패스인 거죠. 이 대문자 리스크랑 소문자 리스크를 계속 혼동해서 논문에서 언급을 해서 혹시 헷갈릴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전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원래 사진대로 보시면 이렇게 조직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의 패스는 이 소문자 리스크가 굉장히 낮겠죠. 위험성이 좀 낮은 패스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평균적으로 패스 성공 확률이 대부분 다 높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리워드 관점에서 보면 좀 진취적인 패스의 성격을 띠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진취적이란 말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기사를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이게 전문 용어는 아니고요. 어떤 회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 진취적인 패스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의한 건데, 하프라인을 기준으로 우리 팀 진영에서 30m 이상의 패스를 했거나 이제 상대팀 진영에서 10m 이상의 패스를 한 것을 이제 이런 진취적인 패스다라고 정의를 해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대부분 굉장히 롱패스를 많이 구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실제로 이런 진취적인 패스가 이 리워드를 좀 높인다고 해요. 왜냐면 점점 롱패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슛으로 이어질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이것들은 이제 쉽게 저희가 생각해낼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 이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 리스크가 낮고 위험도가 낮고 이보다 높은 패스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빌드업 단계라는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죠. 차근차근히 공을 전개해 나가면서 이제 패스를 진행하고 있죠. 이제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이미 상대팀이 수비 조직을 완벽하게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로우 블록이라는 것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측면 패스들 많잖아요. 빌드업 단계에서의 패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낮을 겁니다. 별로 위험한 패스는 아니니까요. 반대로 이 페널티 라인에서 이제 침투 패스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리워드 관점에서 보면 이런 측면 패스는 뭐 엄청 가치 있는 패스가 아니다 보니까 리워드가 낮을 테고, 이 페널티 라인 주위에서의 패스는 굉장히 슛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 리워드가 높다는 것을 저희가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란 패스를 봐도 왼쪽부터 보면 이제 노란 패스를 봤을 때 상대 수비가 조직을 갖추지 않아 가지고 이 패스 성공 확률이 대문자 리스크가 높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게 진취적인 패스인데도 리워드가 낮거든요. 아무래도 원인이 아직 골대와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 리워드가 좀 낮게 측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상대 수비가 굉장히 블록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패스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대문자 리스크인 패스 성공 확률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마우스 커서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빨간색 선수한테 패스가 성공만 한다면 이제 슛으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겠죠. 실제로 패스 리워드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이 패스 리스크와 리워드를 통해서 정성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패스 리스크와 리워드가 그 경기 분석이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 사진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 펩 가르딜러가 이끄는 맨체스터 시티랑 무리뉴가 이끄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보여준 이 요약표입니다. 위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약, 그리고 아래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리스크랑 이제 리워드랑 데인저는 이제 동의어입니다. 리워드를 이제 측정한 가치입니다. 이제 상단을 보시면 그 점유율이나 이제 전체 패스 수 또는 성공률 같은 게 전부 다 맨시티가 높죠. 근데 경기 결과를 보시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아니 왜 이 요약표 통계치가 다 맨시티가 높은데 맨유가 이겼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한다면 이 통계치만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제 리스크랑 리워드 입장, 데인저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위험한 패스, 즉 가치 있는 패스를 얼마큼 했냐를 보면 맨시티가 높고 실제로 패스의 가치를 보면 맨시티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이 리스크 관점, 즉 성공 확률 관점에서 보면 맨유에 비해서 맨시티가 더 낮은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맨유의 공격 루트를 저도 하이라이트밖에 못 보긴 했는데 하이라이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맨시티의 패스 미스가 좀 잦다 보니까 이제 그걸 활용해서 역습을 좀 많이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득점도 이 맨시티의 패스 미스로 득점을 이뤄냈고요. 즉 우리는 이 경기에서 관찰된 맨시티의 잦은 패스 미스가 이 패스 리스크와 유사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그림은 이제 선수 개인별 이제 이 패스 수랑 패스 리스크, 패스 데인저리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패스 리스크를 보시면 상위 5명의 패스 리스크를 볼 수 있는데 뭐 조아트, 뭐 망갈라, 뭐 글리시 뭐 이런 선수들이 있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보면 뭐 발렌시아, 뭐 마샬, 데헤야, 로호, 블린트 이런 선수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근데 이것만 보면 사실 딱 떠오를 겁니다. 왜 대부분 다 골키퍼나 수비수가 패스 성공 확률이 높지? 근데 이건 라고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수비수들은 주로 안전한 패스들, 골키퍼나 수비수들은 보통 안전한 패스들을 많이 수행하고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는 주로 좀 위험한 패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상위권에 위치한 패스 리스크는 대부분 다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 패스 위험도 같은 걸 보면 맨시티는 주로 아구에로나 스털링, 다비드 실바, 이제 맨유는 이제 마샬, 링가드, 레시포드와 같은 주로 공격수들이 많이 랭크에 포함되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게 주로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가 실제로 득점으로, 슛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측정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게 실제로 소유권 과정에서 어느 선수가 가장 리워드가 높은 패스를 했는지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득점 과정에서 어시스트를 수행한 선수가 가장 패스의 가치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그림은 꼭 어시스트를 수행한 선수만이 패스의 가치가 가장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은 아스펠리쿠에타가 이 오스카한테 패스하는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이제 오스카가 여기 이 파브레가스한테 패스하는 그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파브레가스가
윌리안한테 패스하는 그림, 그리고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윌리안이 파브레가스한테 패스함으로써 이 파브레가스가 득점하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각 패스의 리워드가 어떻게 측정이 측정이 되는지 이 아래를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점점 갈수록 득점할 확률이 더 높겠죠. 슈팅할 확률도 더 죄송합니다. 득점할 확률이 아니라 슈팅할 확률이 더 높겠죠. 상대팀 진영으로 깊숙이 가니까요. 그러면 이제 어느 패스가 가장 리워드를 높게 했는지 보면은 실제로 이 파브레가스가 윌리안한테 패스하는 상황이 리워드를 가장 높게, 지금 잘 보시면 0.13이나 증가시키죠. 0.13이나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윌리안이 이 파브레가스한테 패스하는 0.05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파브레가스가 윌리안한테 패스하는 게 가장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어시스트와 같이 득점이랑 가장 붙어있는 패스만 가치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이 파브레가스의 패스도 이 리워드가 높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제가 번호를 잘못 매겼는데 앞서 말했던 이 패스 리스크랑 패스 리워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총 4가지 지표를 만들어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PPM, 패스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패스의 스킬이 뛰어난지를 판단하는 지표거든요. 즉 이렇게 1 마이너스, 이 S가 성공인데 성공한 패스에 대한 리스크를 뺀 것과 이제 실패한 패스의 리스크랑 1을 뺀 것을 이제 빼는 구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어려운 패스를 많이 성공했으면 이 값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쉬운 패스를 실패를 많이 했으면 이 값이 좀 크레딧을 좀 안 받는 구조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따지면 이제 어려운 패스를 많이 성공하면 그 선수의 패스 스킬이 뛰어난 거고, 쉬운 패스도 실패를 많이 하면 이제 그 선수의 패스의 스킬이 좀 떨어진다는 것을 PPM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DP에 대해서 표를 잘렸는데, 먼저 DP를 살펴보면 이제 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모든 패스를 비교한 거고, 이 DP 같은 경우는 어려운 패스에 한해서 스킬을 비교한 거예요. 이 어려운 패스라 하면 뭐냐면 리스크가 높은 상위 25%의 패스만을 어려운 패스라 정의하고, 이러한 어려운 패스를 누가 얼만큼 잘 수행하냐를 이제 평가하는 지표인데, 이 그림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말로 설명하면 단순하게 DPA분의 DPS예요. 즉 어려운 패스의 총 횟수 대비 실제로 어려운 패스를 얼만큼 성공했냐를 평가하는 지표가 DP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이 PRA라고 패스를 잘 받는 선수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제가 이것도 잘려서 나와서 좀 죄송한데, 간단히 말하면 이제 패스 성공 확률이 낮은 패스를 만약 리시버가 받았으면 이 PRI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패스를 그 선수가 많이 받았으면 PRI가 올라가는 거고, 쉬운 패스를 그 선수가 못 받았으면 이제 PRI가 좀 낮아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TPA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TPA는 단순하게 앞서 말했던 PPM과 즉 패스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스킬과 이 PRA, 패스를 잘 받을 수 있는 그 스킬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합친 거의 정의가 이제 여기서는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공 소유에 긍정적인 기여를 바치는 선수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예요. 즉 공을 잡았을 때 그 선수가 얼마큼 위협적이냐 또는 긍정적으로 패스를 하거나 무언가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고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제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이 PPM과 DPM 관계를 표시한 그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ppm과 pra를 이제 비교한 그림입니다. 이 원의 크기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 원의 크기는 이제 tpa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이제 왼쪽 그림은 이제 tpa가 고려되지 않은 거죠. 원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걸 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패스 스킬이 뛰어난 선수 중에서 이제 어려운 패스도 잘 수행하는 선수가 이렇게 이렇게 존 오브 밑에 메스토웨제, 이제 파브레가스 선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웨질이나 파브레가스는 패스의 질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알아낼 수 있죠. 이제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들 수도 있어요. 웨일 루니는 이제 굉장히 잘했던 선수 아니냐, 역사적으로 유명한 선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때 이 데이터가 14, 15랑 15, 16 시즌 데이터잖아요. 즉 이제 루니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이제 하락기 시절의 데이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패스 스킬과 DP의 어려운 패스를 수행하는 능력 떨어지고 이제 전체적인 패스 스킬도 떨어지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패스 스킬과 패스 리시버 능력을 비교한 거고, 이 원의 크기는 앞서 말했던 이 TPA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잘 보시면 이제 원의 크기도 크고 ppm도 크고 이제 pra도 큰 선수가 보통 이렇게 분포되어 있죠. 이 조슈아 킹, 알렉스 산체스, 세르지오 아구에로 같은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이 지표에서 월등히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을 보신다면 이제 센터포워드고 키가 좀 작고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좀 작고 빠른 선수들이 이러한 ppm 능력과 pra 능력, 그리고 이 tpa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죠. 실제로 이 시즌 때 아구에로, 산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서 아마 이 시즌쯤에 아스날에서 맨유로 이적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과는 좀 안 좋긴 했지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만요. 화면 공유를 네. 보시면 이 사진이 워낙에 커가지고 블로그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제가 따로 직접 링크를 퍼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사진이 안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블로그에 담을 수 없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제 패스의 출발지랑 목적지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각 패스가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그림인데요.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는 16개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이제 16개로 나눈 겁니다. 실제로 이 클러스터링의 번호가 의미하는 거는 이 리워드가 좀 높고 리스크가 높은 순서대로 이 클러스터링의 번호를 매긴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이제 클러스터링이 좀 1, 2, 3번과 같은 클러스터링은 리워드도 높지만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즉 패스 성공률이 리스크가 좀 잠시만요. 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워드가 좀 높은 순서대로 이 클러스터링이 수행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색깔은 그 팀이 이 클러스터링 유형의 패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위협적인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사각형의 크기는
이 클러스터링 유형의 패스를 얼만큼 많이 수행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아스날과 이제 이 맨시티 같은 걸 보면 이 클러스터링이 좀 1, 2, 3, 4, 5번과 같이 좀 리워드가 높은 클러스터링 유형의 패스를 많이 수행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반대로 좀 약팀 같이 이 와포드나 뭐 스토크시티 이런 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리워드가 높은 패스를 많이 수행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코치들이 상대팀이 어떤 패스를 했을 때 가장 위협적인지, 그리고 그 패스를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이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 녹화를 끄겠습니다. 예.